아라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눈물 자국처럼 불규칙한 길을 만들었다. 그녀 자신의 눈물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오래전에 마른 상태였다. 그녀는 가진 모든 눈물을 쏟아냈었다. 아직도 뭘 처먹고 있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수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라는 움찔하며 본능적으로 오트밀 그릇을 손으로 가렸다. 그냥 오트밀이었다. 버터도 설탕도 넣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것마저도 과했다. 그냥 아침 먹는 거야.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아침이라. 대수는 부엌으로 들어오며 아라의 말을 흉내냈다. 내 꼴 좀 봐. 아주 소가 다 됐네. 만지기도 싫어. 그 말은 정확히 관역을 꿰뚫었다. 아라는 자신이 살이 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년 전 규빈이를 낳은 후 몸무게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노력했다. 다이어트도 하고 헬스장에도 갔지만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가족 간의 긴장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월요일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다짐했지만 월요일마다 새로운 실망감이 찾아왔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녀는 속이 고통스러운 매듭처럼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노력! 대수는 코웃음을 치며 커피를 따랐다. 20년 전 우리가 만났을 때 넌 끝내줬어. 남자들이 다 쳐다봤지. 근데 지금은 너랑 같이 밖에 다니는 게 창피해.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년 동안 그 말은 아침 커피처럼 습관이 되어버렸다. 아라는 그릇을 들여다보며 침묵을 지켰다. 한때는 반박하고 자신을 변호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대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시계를 힐끗 봤다. 나가야 돼. 오늘 늦을 거야. 또 회의야. 아라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그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떠났다. 작별 인사도 없이 문이 쾅 닫히고 아라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규빈이는 일주일 전 캠프에 갔고 집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식욕이 사라졌음에도 천천히 오트밀을 마저 먹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현관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동그란 얼굴, 이중턱, 펑퍼짐한 실내복 아래로 넓게 퍼진 엉덩이. 언제부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걸까? 언제부터 댄스 플로어를 빛내고 감탄 어린 시선을 모으던 그 소녀가 아니게 된 걸까? 식탁 위에서 대수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가 깜빡 잊고 나간 것이었다. 아라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고 태희에게서 온 메시지를 봤다. 자기야, 오늘 밤 우리 집에서 기다릴게. 너무 보고 싶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라는 핸드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대수는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둘의 대화는 길고 솔직했으며 아라와 대수의 삶에서 몇 년 동안 사라졌던 부드러움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희, 26세, 그의 사무실 비서. 사진 속 그녀는 마르고 생기 넘치며 긴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아라가 더 이상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었다. 아라는 여전히 핸드폰을 쥔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도 소리치고 싶은 충동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 차갑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텅 빈 공간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침실로 들어갔다. 옷장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여기 그들의 결혼식이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날씬하고 행복해 보였다. 여기 규빈이의 탄생이 있었다. 여기 3년 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휴가가 있었다. 언제 모든 것이 변했을까? 언제 그녀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날 저녁 대수는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늦게 돌아왔다. 아라는 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그가 복도에서 조용히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앉았어? 그가 침실로 들어오며 놀란 듯 물었다. 잠이 안 와. 아라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수는 침대에 자기 쪽으로 누워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그들 사이에는 1미터는 좋게 되는 거리가 있었지만 마치 심연처럼 느껴졌다. 대수 씨.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왜? 피곤해. 아라야. 오늘 아침에 핸드폰 두고 갔더라.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아라는 그의 몸이 긴장하고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문자 왔던데. 내가 봤어. 대수는 벌떡 일어나 앉더니 침대 옆 조명을 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죄책감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내 문자를 읽었다고. 화면에 떠 있었어. 아라도 몸을 일으켰다. 태희, 얼마나 됐어? 대수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웃었다. 짧고 신경질적인 소리였다. 6개월, 아니면 그 이상. 그게 무슨 차인데. 무슨 차이냐니. 아라는 오랫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되물었다. 6개월 동안 바람을 피워놓고 무슨 차이냐고 묻는 거야? 그럼 뭘 기대했는데? 대수는 차가운 분노가 어린 눈으로 그녀를 돌아봤다. 내 꼴을 좀 봐. 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라고. 넌 자기 관리를 그만뒀어. 여자이기를 포기했잖아. 넌 그냥 가구야. 편안하고 습관적인 가구. 한마디 한마디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난 당신 아이를 낳았어. 아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 애를 키웠고, 집안일을 했고, 나도 일했어. 그리고 넌 닥치는 대로 처먹기만 했지. 대수가 말을 끊었다. 변명하지 마. 태희는 너보다 10살이나 어리지만 헬스장에 갈 시간, 자기를 위한 시간을 낸다고. 그녀는 매력적이고 싶어해. 근데 넌? 마지막으로 그 자루 같은 옷 말고 다른 걸 입은 게 언제야? 아라는 침묵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나갈 거야. 대수가 갑자기 말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 애가 임신했어. 내 아이야. 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뭐라고? 아라가 숨을 헐떡였다. 들었잖아. 며칠 내로 나갈 거야. 이 아파트는 내 거야. 난 욕심 없어. 규빈이 양육비는 줄게. 하지만 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아라야. 너와는 미래가 없어. 그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20년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시 누워 불을 껐다. 아라는 어둠 속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마비된 듯 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너무 깊어서 그 속으로 떨어져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공허함만이 있었다. 아침에 대수는 여행 가방을 쌌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지 않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짐을 쌌다. 아라는 침실 문가에 서서 성인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남자가 자신의 삶에서 걸어나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봤다. 나머지 짐은 일주일 뒤에 가지러 올게. 그가 가방 지퍼를 잠그며 중얼거렸다. 그때 오면 내 물건은 다 정리해놔. 규빈이는 할머니 댁에서 돌아오면 내가 직접 얘기할게. 아들한테 자기 딸버린 여자 때문에 엄마를 버렸다고 어떻게 말할 건데? 아라가 조용히 물었다. 사실대로 말할 거야. 사람은 변하고 사랑은 식는다고. 아직 어리잖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애들은 뭐든 익숙해져. 대수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잘 있어, 아라야. 화내지 마. 이게 모두에게 더 나은 거야. 문이 닫혔다. 아라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자신의 과거를 함께 싣고 가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 3일간 아라는 멍한 상태로 보냈다. 일어나서 기계적으로 먹을 수도 없는 아침을 차리고 아파트를 배회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바깥 세상은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어딘가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멈춰 있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동정심을 듣거나 어차피 도움이 되지 않을 조언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서 연민을 보고 싶지 않았다. 불쌍한 아라, 남편이 살쪘다고 버렸대. 그녀는 이미 여러 목소리로 머릿속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녀는 마침내 아파트를 나섰다. 식료품을 사야 했다. 냉장고가 비어 있었다. 아라는 허리가 겨우 잠기는 청바지를 입고 넉넉한 튜닉을 걸치고 지갑을 든 채 밖으로 나갔다. 마트는 두 블록 거리에 있었다. 가는 길에 이웃인 체리를 만났다. 가끔 건물 입구에서 잡담을 나누던 사이였다. 아라씨, 체리가 불렀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아라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대수씨는요? 요즘 통 못 봤네요. 출장 갔어요. 아라는 대화를 이어갈 틈을 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치며 거짓말을 했다. 마트에서 그녀는 기계적으로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 현미, 우유, 빵, 계란. 제과 코너를 지나다 그녀는 멈춰 섰다. 진열대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커스터드 에클레어가 있었다. 대수는 냉장고에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곤 했다. 안 그래도 뚱뚱한데 그런 쓰레기까지 먹냐.
아라는 에클레어 6개가 든 상자를 집어 카트에 넣었다. 그러고는 과자 한 봉지와 대학 시절 좋아했던 다크 초콜릿도 집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식탁에 앉아 에클레어 3개를 연달아 먹고 2개를 더 먹었다.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서 녹아내리자 몇 분 동안은 고통이 가라앉았지만 이내 자기 혐오와 함께 더 강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래서 그가 떠난 거야. 넌 네 자신조차 멈출 수 없으니까. 아라는 빈 상자를 보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서럽게 흐느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식탁 위로, 손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잃어버린 세월을, 이루지 못한 희망을, 그리고 이제 아무도 자신을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울었다. 전화가 울렸다. 아라는 얼굴을 닫고 화면을 봤다. 대수의 어머니, 박리의 여사였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더 나은 짝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며느리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아라가 받았다. 아라야 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대수한테 다 들었다. 올여름은 내가 규빈이 데리고 있겠다. 애가 내 그런 꼴을 봐서는 안 되지. 무슨 꼴이요? 아라가 조용히 물었다. 대수가 그러더구나. 네가 완전히 망가져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아이한테 그런 건 필요 없어. 규빈이가 다난해 집에서 돌아오면 내가 바로 데리러 갈 거다. 너희들 문제는 알아서들 해결하되 애는 끌어들이지 마라. 어머님은 그럴 권리 없으세요. 내 손주를 돌볼 권리는 나한테 있다. 박 여사가 말을 끊었다. 대수가 오라. 걘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해. 그리고 넌 내 탓을 해야지. 알아야. 네가 알아서 잘 관리했어야지. 전화가 끊겼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다. 아라는 핸드폰을 식탁에 놓고 멍하니 바라봤다. 이제 다 끝이었다. 모두가 그녀의 적이었다. 심지어 그녀를 문둥병 환자 취급하며 규빈이마저 빼앗으려 했다. 그녀는 일어나 현관거울로 갔다. 오랫동안 자신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눈물로 부은 얼굴,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푸석한 머리, 뱃살의 주름을 암시하는 늘어난 튜닉. 넌 내 탓을 해야지. 어쩌면 그들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정말 모든 게 그녀 탓이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가 살찌지 않았다면, 그 날씬한 소녀로 남아있었다면 대수는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긴 다리와 납작한 배를 가진 그 태희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라는 부엌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꺼냈다. SNS를 열어 대수의 계정을 찾았다. 그는 그들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거기에 태희가 있었다. 키 크고 날씬하며 새빨간 입술과 눈부시게 하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껴안고 있었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이틀 전에 올라온 마지막 사진에서 태희는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살짝 부른 배가 보였다. 사진 설명에는 우리에게 곧 찾아올 행복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 축하 메시지. 너무 예쁜 커플이에요. 행복하세요. 아라는 노트북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깨고 주위의 모든 것을 부수고 싶은 강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다시 냉장고를 열어 마지막 남은 에클레어를 꺼내 허공을 응시하며 먹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로 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부은 뺨, 이중턱, 퍼진 몸매.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아니게 되었을까? 20년 전, 대수가 대학교 파티에서 그녀를 보고 다가와 춤을 청했던 순간을 기억했다. 밤새도록 춤을 추고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말해주던 그를 기억했다. 기숙사 옥상 별빛 아래에서 평생 사랑하겠다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겠다고 청혼하던 그를 기억했다. 길고 힘든 진통 속에서 대수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라고 말해주던 것, 규빈이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를 기억했다. 언제 모든 것이 변했을까? 아마도 점진적으로. 출산 후 첫 몇 킬로그램, 그리고 또 몇 킬로그램. 수면 부족, 스트레스, 끊임없는 피로, 늪처럼 그녀를 빨아들인 일상의 반복. 일, 집, 아이. 자신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생겼을 때 아라는 그저 피로에 지쳐 쓰러졌다. 대수도 변했다. 그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늦게 들어왔고 덜 안아주고 덜 키스했으며 더 자주 비판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유머를 섞어서
당신 헬스장 좀 다녀야겠어. 그 원피스 안 맞겠는데. 그러다 더 거칠게. 살 좀 빼. 그리고 격려를 담아. 역겨워. 그리고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자신이 잘못했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고 나쁜 아내라고 믿었다. 아라는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녀는 목록을 쓰기 시작했다. 앞으로 할 일. 이혼 양육비 직장 규빈이나 그녀는 마지막 항목을 오랫동안 쳐다봤다. 지금 그녀는 누구인가? 젊은 여자 때문에 버림받은 아내, 미혼모, 뚱뚱한 실패자? 아니, 그게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다. 한때 그녀는 달랐다. 한때 그녀는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 자신만의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싶어 하던,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큰 프로젝트를 꿈꾸던 그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가정생활에, 모성에, 어차피 떠나버릴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 속에 잠겨버렸다. 아라는 갑자기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대수의 옷장을 열었다. 양복, 셔츠, 넥타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걸려있고 다려져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의 옷장을 관리하고 셔츠를 다리고 양복을 드라이클리닝했다. 그녀는 그의 옷을 하나씩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다. 작년 결혼기념일에 입었던 양복, 그녀가 생일 선물로 사준 셔츠, 규빈이 유치원 졸업식에 맸던 넥타이, 옷들이 바닥에 떨어져 형체 없는 더미를 이루었다. 아라는 숨을 헐떡이며 멈췄다.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소용이람. 그녀는 옷더미 옆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낌 없이 조용히 다시 울기 시작했다. 눈물은 그저 흘러내렸고 그녀는 멈추려 애쓰지 않았다. 다음 날, 아라는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깼다. 밤사이에 무언가 그녀 안에서 전환된 듯했다. 더 이상 누워서 자신을 동정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샤워를 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몸을 씻고 머리를 감았다. 그러고 나서 옷장에서 대수의 낡은 실내복을 꺼내 옷 더미와 함께 현관으로 가져갔다. 나중에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거나 그냥 버릴 생각이었다. 상관없었다. 아라는 직장에 전화했다. 그녀는 중견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 지난 2주간 신경쇠약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상태였다. 방 부장님, 저 아라입니다. 내일 복귀하겠습니다. 김 대리, 정말 괜찮겠어요? 좀 더 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상사는 친절하게 물었다. 아니요, 일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정상적인 감각을 되찾게 해줄 것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아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절차, 서류, 소요 시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은 법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장을 제출하고 서류를 모으고 면접 교섭 일정을 정해야 했다. 그녀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번호를 적어두었다. 내일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을 생각이었다. 그러고 나서 부부 공동 계좌를 확인했다. 그녀와 대수의 계좌는 공동 명의였지만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약 5천만 원 정도였다. 대수가 떠나기 전에 대부분을 인출한 것 같았다. 아라는 그 돈을 자신의 카드로 이체했다. 그 돈은 그녀의 돈이기도 했다. 그녀도 일했고 가정에 기여했다. 아파트는 그녀의 명의였다. 10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었다.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약간의 안정감이라도 있었다. 아라는 선반 위에 규빈이 사진을 보았다. 금발에 웃는 얼굴을 한 5살배기 아들, 그녀의 아들, 그녀를 확실히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었다. 절대로. 그녀는 규빈이가 머물고 있는 사촌 다나의 번호를 눌렀다. 다나 언니, 우리 아들 잘 있어? 아라야, 사촌이 반갑게 말했다. 그럼 공원에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묻던데 뭐라고 말해줄까? 아라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아빠 바쁘다고 해줘. 내가 데리러 가서 직접 다 설명할게. 언니, 부탁할 게 있어. 박 여사님이 전화해서 규빈이 넘겨달라고 할지도 몰라. 제발 그러지 마. 무슨 일이야? 다나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대수 씨가 다른 여자 때문에 날 떠났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제 손주를 데려가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세상에. 아라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럴 수가 없었어. 언니, 그냥 나 말고는 아무한테도 규빈이 넘겨주지 마. 며칠 내로 갈게.
알았어. 물론이지 동생. 당연히 그래야지. 어서 와. 기다리고 있을게. 통화 후 아라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꼈다. 규빈이는 안전했다. 그게 가장 중요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고 남은 에클레어, 초콜릿, 과자를 보았다. 아라는 그 모든 탐닉의 흔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이제 그만. 그녀는 소리내어 말했다. 자책하고 문제나 먹어치우는 건 이제 그만.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가장 가까운 피트니스 클럽을 온라인으로 검색했다. 회원권은 저렴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녀는 내일 저녁 체험 수업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혼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찾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온라인 모임이 있었다. 아라는 등록했다. 어쩌면 그곳에서 이해해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명확하고 체계적이었다. 직장 복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 제기 규빈이 데려오기, 운동 시작 심리 상담사 찾기나 자신을 되찾기.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려웠다. 나 자신을 되찾기. 자신의 힘을 믿고 꿈을 꾸고 목표를 이루던 그 소녀에게로. 아라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악몽이나 한밤중에 깨는 일 없이 깊은 잠을 잤다.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온라인에서 찾은 간단한 15분짜리 운동을 했다. 근육이 쑤시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해냈다. 그러고 나서 아침을 먹었다. 사과를 곁들인 오트밀과 녹차. 직장에서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눈에 동정심을 담아 그녀를 맞이했다. 방 부장님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김대리 괜찮아요. 좀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장님 저 괜찮습니다. 정말로 일해야 해요. 상사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다. 알았어요.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친구 중에 괜찮은 심리 상담사가 있어요. 혹시 필요하면 연락해봐요. 아라는 명함을 받고 감사 인사를 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일은 주의를 분산시켜 주었다. 숫자, 보고서, 거래, 감정이 필요 없는 그저 반복적인 업무였다. 그것은 차분하고 익숙했다. 그날 저녁, 아라는 피트니스 클럽에 갔다. 체험 수업은 에어로빅과 스트레칭이 섞인 단체 수업이었다. 그녀는 헐렁한 운동복 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교실 뒤쪽에 서서 위축되었다. 주위에는 모두 밝은색 레깅스를 입은 날씬한 여성들이 자신감 있게 운동을 하고 있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페이스에 맞춰 움직이면 돼요. 짧은 머리의 30대 여강사가 미소를 지었다. 시작이 중요하죠. 아라는 시작했다. 힘들었다. 10분 만에 숨이 찼다. 얼굴은 빨개지고 티셔츠는 땀으로 몸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때는 속도를 늦췄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 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아라는 솔직하게 인정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처음은 항상 힘들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또 오세요. 한 달 뒤면 훨씬 쉬워질 거라고 장담해요. 집에 돌아온 아라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쓰러졌다. 온몸이 쑤셨지만 기분 좋은 통증이었다. 영혼의 고통이 아닌 노력의 고통이었다. 핸드폰을 들자 대수에게서 온 문자가 보였다. 금요일에 짐 가지러 갈게. 저녁 6시쯤. 짧고 사무적인, 마치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이웃인 것처럼. 아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금요일, 모레였다. 준비할 시간이 이틀 남은 셈이었다. 목요일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아라는 토요일에 고민석 변호사와의 상담을 예약했고 운동할 때 신을 새 운동화를 샀고 아파트를 정리했다. 그녀는 액자에 든 사진, 그가 좋아하던 커피 머그, 침대 옆 탁자에 입고 간 여분의 안경 등 대수의 존재 흔적을 체계적으로 치웠다.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문 옆에 두었다. 그가 가져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그날 저녁 그녀는 첫 온라인 지원 그룹 모임에 참여했다. 아라는 컴퓨터를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각기 다른 연령대의 7명의 여성이 나타났는데 모두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무언가 다른, 아마도 희망 같은 것을 품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의 50대 진행자가 인사했다. 오늘 새로운 멤버가 오셨네요. 준비되셨으면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아라는 심호흡을 했다. 제 이름은 아라입니다.
일주일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떠났어요. 그 여자는 임신했고요. 말은 힘들게 나왔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그는 제가 잘못했고 제가 살이 쪄서 역겹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거의 믿을 뻔했어요. 거의요? 진행자가 되물었다. 네, 거의요. 아라가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 저 자신을 되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여성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중 한 명인 30대 붉은 머리 여성이 입을 열었다. 저도 비슷한 사연이에요. 제 전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떠났죠. 제가 결함이 있다고 했어요. 2년 동안 저는 제게 문제가 있다고 믿었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문제는 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그 사람이라는 걸요. 모임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아라는 주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통, 투쟁, 그리고 작은 승리들을 들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자신의 고통이 이해받고 자신이 미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모임이 끝났을 때 아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가벼워졌다. 금요일은 피트니스 클럽에서 새로운 수업으로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쉬운 초보자 요가를 선택했다. 회색 머리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나이든 강사가 올바른 자세를 잡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자신과만 비교하세요. 당신은 어제보다 이미 더 나아졌어요. 여기 나왔으니까요. 수업 후 아라는 클럽 건너편 카페에 가서 채소 샐러드와 녹차를 주문했다. 옆 테이블에는 젊은 여성 그룹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슨 말을 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라는 그들을 보며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웃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언제 가볍고 걱정 없다고 느꼈는지 궁금해졌다.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옛날 사진들을 열었다. 짧은 원피스에 밝은 립스틱을 바르고 친구들과 웃으며 껴안고 있는 대학 파티에서의 그녀. 빨간 드레스를 입고 날씬하고 행복해 보이는 졸업식의 그녀. 대수와 함께 해변에서 첫 휴가를 보내는 그녀. 수영복을 입은 그녀는 탄탄하고 그을려 있었다. 그 소녀는 존재했다. 그녀는 진짜였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아라는 사진을 닫고 카페벽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동그란 얼굴, 화장기 없는 모습, 뒤로 묶은 머리. 운동용 재킷이 몸매를 가리고 있었다. 내가 널 찾아줄게.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부드럽게 약속했다. 약속할게. 그녀는 오후 5시까지 집에 돌아왔다. 대수가 오기까지 1시간이 남았다. 아라는 청바지와 스웨터로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연분홍 립스틱까지 살짝 발랐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녀가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확히 오후 6시였다. 아라가 문을 열었다. 문턱에는 큰 가방 2개를 든 대수가 서 있었다. 그는 좋아 보였다. 새 셔츠에 새로 자른 머리, 살도 조금 빠진 듯했다. 안녕. 그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짐 가지러 왔어. 아라. 아라는 옆으로 비켜섰다. 옷장 옆에 다 상자에 담아놨어. 대수는 침실로 들어갔다. 아라는 그들의 함께한 삶의 마지막 남은 조각들을 모으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부엌에 남아 있었다. 약 20분이 지났다. 대수가 꽉 찬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게 다인 것 같네.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대수씨, 이혼 말인데. 나 이미 다 알아봤어.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다. 월요일에 소장 접수할 거야. 규빈이 양육비 공식적으로 정하고 면접 교섭 일정도 정하고 싶어. 대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너도 알다시피 나 이제 다른 가족이 생겨. 그렇게 많이는 못 줘. 법원이 정하는 대로 내게 될 거야. 아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규빈이는 당신 아들이고 당신은 부양할 의무가 있어. 아라야, 어렵게 만들지 마. 우리 문명인처럼 해결하자. 문명인?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아들한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고 나한테 속았다고 역겹다고 했잖아. 그게 당신이 말하는 문명적인 거야? 대수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화나서 한 말이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가, 대수씨. 그냥 가.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서 있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다. 그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있잖아. 그가 문가에서 갑자기 말했다.
난 네가 울고불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어. 근데 넌 살도 좀 빠진 것 같네. 가. 아라가 반복했다. 대수는 어깨를 으쓱하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아라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바닥에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저 서서 숨을 쉬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희미한 미소였지만 그녀는 웃었다. 그녀는 첫 라운드에서 이겼다. 무너지지 않았다. 애원하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라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 계획을 적어둔 노트를 펼쳤다. 7일차. 대수가 짐을 가져감. 울지 않았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 그녀는 노트를 닫고 창밖을 내다봤다. 해가 지고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토요일은 변호사 사무실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아라는 맑은 정신과 굳은 결심으로 일찍 일어났다. 2년 동안 입지 않았던 짙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었다. 조금 끼었지만 지퍼는 올라갔다.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보았고 변화를 발견했다.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관자놀이와 세심한 눈빛을 가진 50대. 남성인 고민석 변호사는 시내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그가 수첩을 펴며 말했다. 아라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불륜, 모욕, 임신한 내연녀, 아이를 데려가려는 시어머니의 욕심까지. 그녀는 눈물 없이 차분하게 사실을 진술했다. 고민석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때때로 명확한 질문을 던지며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다. 상황이 불쾌하지만 해결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당신 명의군요. 그건 유리한 점입니다. 아이는 미성년자고요.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항상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줍니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아버지 소득의 25%입니다. 면접 교섭권은 당신의 희망에 따라 일정을 정할 겁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양육권 소송을 걸면요? 아라가 물었다. 근거 없이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직업이 있고 주거지가 있고 친권이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걱정 마세요. 아라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다. 오랜만에 단단한 땅을 밟는 기분이었다.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민석 변호사가 계속했다. 혼인관계증명서, 규빈이의 기본증명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라가 일어섰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그녀는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느껴졌다. 두려웠지만 자신을 위해, 규빈이를 위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변호사와의 만남 후 아라는 아들을 데리러 사촌 집으로 차를 몰았다. 다나는 정원이 있는 작은 교회 주택에 살았다. 아라가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규빈이는 사촌들과 함께 공을 쫓으며 웃고 있었다. 더위와 행복으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규빈이는 그녀에게 달려와 다리를 껴안았다. 왔네. 아라는 아들을 품에 안고 꽉 껴안았다. 아이에게서는 여름, 풀, 그리고 어린 시절의 땀 냄새가 났다. 왔어, 우리 아가. 보고 싶었어. 아빠는 안 왔어? 아라는 다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아이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규빈아, 아라는 아들과 함께 벤치에 앉았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아빠가 이제 우리랑 따로 살게 될 거야. 왜? 아이의 눈이 커졌다. 나한테 화났어? 아니야, 아가, 아니야. 아라가 아들을 껴안았다. 이건 네 잘못이 전혀 아니야. 어른들 사이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생겨. 가끔 사람들은 같이 살 수 없게 되거든. 하지만 아빠는 널 사랑하고 계속 널 만날 거야. 엄마는? 엄마는 아직 아빠 사랑해? 규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해. 아라가 아들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엄마는 아무 데도 안 가. 절대로. 약속할게. 규빈이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아라는 자신의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불공평했다. 아이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었다. 아버지가 이기적이었던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규빈이는 조용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라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잼을 바른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함께 만화를 보고 아들을 침대에 눕혔다. 엄마, 우리 아빠 없이도 괜찮을까? 그가 이불을 덮어주자 물었다. 그럼. 아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괜찮을 거야. 약속할게. 규빈이가 잠든 후 아라는 발코니로 나갔다. 밤은 따뜻했고 공기에서는 라일락 나무 냄새가 났다. 아래 어딘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다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모든 게 고마워. 정말 큰 힘이 됐어.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언제나 내 편이야, 동생. 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아라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녀는 잘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싸우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일요일, 그녀와 규빈이는 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연못의 오리에게 먹이를 주었다. 아이는 점차 마음을 열고 다시 웃었지만 때때로 눈에 불안감이 스치곤 했다. 엄마, 박리의 할머니 우리 집에 올 거야? 그들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물었다. 글쎄, 아가, 할머니가 왔으면 좋겠어? 규빈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할머니는 맨날 내가 잘못 먹는다고 하고 너무 시끄럽게 논대. 아라는 한숨을 쉬었다. 박 여사는 손주를 그저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항상 비판하고 훈계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다. 할머니가 오시면 뵙는 거고 안 오시면 괜찮아. 너한테는 다나 이모도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 우린 혼자가 아니야. 규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그네로 달려갔다. 아라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안정감, 사랑, 지지. 그것으로 충분했다. 충분해야만 했다. 그날 저녁, 규빈이가 잠든 후 방 부장님이 아라에게 전화했다. 김 대리, 주말에 미안해요. 그냥 말해주고 싶어서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사람이 필요한데 대형 고객사 사무실 디자인이에요. 당신 예전에 그런 일 했었죠? 네. 아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규빈이 태어나기 10년 전에요. 상관없어요. 학위도 있고 감각도 있잖아요. 채용할 때 옛날 포트폴리오 봤어요. 보수도 괜찮아요. 지금 회계 업무랑은 별도로 지급될 거고요. 생각해봐요. 아라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했다. 인테리어 디자인. 그녀의 오랜 꿈. 그녀가 대학에 간 이유. 그녀가 열정을 가졌던 것. 그녀는 창고로 가서 예전 작업물이 담긴 상자를 꺼냈다. 스케치, 설계도, 완성된 프로젝트 사진들. 젊은 부부를 위한 아파트, 스타트업 사무실, 아이 방, 모든 것이 그녀의 일부였다. 가족을 위해, 가정생활을 위해, 어차피 떠나버릴 남편을 위해 포기했던 그녀의 일부. 아라는 스케치 중 하나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어쩌면 이건 신호일지도 모른다. 사랑했던 것으로 돌아갈 시간이 온 것일지도.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방 부장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네,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새로운 리듬으로 시작되었다. 아라는 규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며 마지못해 갔지만 그녀는 자신의 걱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쾌활하고 활기차게 행동했다. 직장에서 방 부장님은 그녀를 회의실로 불렀고 그곳에는 이미 고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날카로운 정장 차림에 세심한 눈빛을 가진 40대 남성이었다. 김대리, 오세준 대표님이야. 새 회사 사무실을 여는데 디자이너를 찾고 계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라가 손을 내밀었다. 방 부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세준 대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긴장했다. 마지막 프로젝트 이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포트폴리오 좀 보여주시죠. 오 대표가 요청했다. 아라는 예전 작업 사진이 담긴 태블릿을 꺼냈다. 그는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의견을 말했다.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스타일이 마음에 드네요.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개성이 있어요. 사무실은 200평 정도 됩니다. 안내 데스크, 개인 사무실 3개, 회의실, 그리고 직원 휴게실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따로 논의하죠.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공간을 보고, 실측하고, 첫 스케치를 준비하는데 며칠 필요합니다. 아라는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훌륭합니다. 여기 주소입니다. 언제든 가보세요.
경비실에 열쇠를 맡겨두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오 대표가 떠난 후 아라는 테이블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프로젝트. 진짜 프로젝트. 그녀가 몇 년 동안 꿈꿔왔던 것. 해낼 수 있겠어요? 방 부장님이 물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아라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날 저녁 규빈이를 재운 후 그녀는 낡은 디자인 교과서를 꺼내 컴퓨터의 설계 프로그램을 열었다. 손이 흥분으로 떨렸다. 이것은 기회였다. 자신을 되찾을 기회. 자신이 단지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재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의 인간임을 증명할 기회. 화요일, 아라는 현장을 보러 갔다. 텅 빈 하얀 벽, 큰 창문, 높은 천장. 그녀는 방들을 돌아다니며 실측하고 사진을 찍었고 머릿속에는 이미 아이디어들이 형성되고 있었다. 밝은 톤, 자연 소재, 많은 공기와 빛, 감각적인 기능성. 그녀는 그곳에서 2시간 동안 수첩에 스케치를 했다. 그곳을 떠날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피트니스 클럽에서의 저녁 운동 시간, 강사가 변화를 알아챘다. 아라 씨, 정말 잘하고 계세요. 벌써 차이가 보여요. 자세도 좋아지고 움직임도 더 자신감 있어졌어요. 정말요? 아라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사실이었다. 무언가 변했다. 아직 외모는 아닐지 몰라도 그녀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 표정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럼요. 계속 열심히 하세요. 몇 주 뒤면 아무도 못 말릴걸요. 집에 돌아와 아라는 체중계에 올라섰다. 2주 만에 3kg 감량.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수요일, 박리혜 여사가 전화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라야, 내 손주 봐야겠다. 토요일에 가겠다. 네, 아라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3시에 오세요. 그리고 너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요? 와보면 알 거다. 아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가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막 삶을 되찾기 시작한 지금은 절대 아니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프로젝트 작업으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아라는 규빈이가 잠든 후 늦게까지 일하며 스케치를 그리고 자재를 고르고 견적을 짰다. 음식도 시간도 있고 창작 작업에 완전히 몰두했다. 토요일까지 프로젝트의 첫 번째 버전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결과를 보고 미소 지었다. 좋았다. 어쩌면 아주 좋았다. 토요일, 정확히 3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턱에는 규빈이를 위한 선물 가방을 든 박리혜 여사가 서 있었다. 왔다.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왔다. 오셨어요. 아라가 옆으로 비켜섰다. 할머니? 규빈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박 여사의 다리를 껴안았다. 오냐, 내 새끼. 시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장난감 사왔다. 가서 봐라. 규빈이는 가방을 들고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박 여사는 코트를 벗고 마치 자기 집인 양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듣고 있어요. 아라가 맞은편에 앉았다. 대수한테 네가 이혼 소송 걸 거라고 들었다. 변호사님이 소장 준비 중이세요. 다음 주에 접수할 거예요. 박 여사가 입술을 오므렸다. 네가 가정을 파괴하는구나. 가정을 파괴한 건 내연녀를 둔 대수 씨죠. 아라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남자는 실수할 수 있다. 넌 용서하는 법, 어떤 일에는 눈 감아주는 법을 알아야 해. 나도 평생 네 시아버지랑 그렇게 살았다. 아마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을 존중하지 않으셨겠죠. 아라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불륜을 계속 용서하는 건 강인함이 아니라 나약함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박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애 딸린 이혼녀로? 넌 네 자신도 못 돌보잖아. 내 꼴 좀 봐. 보고 있어요. 아라가 일어나 현관 거울로 걸어갔다. 그리고 제가 뭘 보는지 아세요? 숨는 것을 멈추고 싸우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여자를 봐요. 네, 전 날씬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수가 그러더구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규빈이는 아버지에게 부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이에요. 박 여사가 일어나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후회하게 될 거다. 대수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거야. 아이 양육권 소송을 걸 거다. 해보세요. 아라가 문을 열었다.
저도 변호사 있고 법은 제 편이에요.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아라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댔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포기하지 않았고 괴롭힘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규빈이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할머니 갔어? 갔어, 아가. 또 올 거야? 글쎄, 아마도. 안 왔으면 좋겠어. 맨날 못되게 굴어. 아라는 아들을 껴안았다. 어쩌면 그녀는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박리의 여사가 다시는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월요일, 아라는 오세준 대표를 만나 프로젝트의 첫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그의 사무실로 가는 내내 그녀는 걱정하며 태블릿의 파일을 100번째 확인하고 입구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다. 오 대표는 각 스케치를 꼼꼼히 검토하고 이미지를 확대하고 세부 사항을 살폈다. 아라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기다렸다. 훌륭합니다. 그가 마침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확히 제가 원했던 겁니다. 현대적이지만 차갑지 않고 기능적이면서도 영혼이 있어요. 언제 전체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말까지요. 아라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대답했다. 해냈다. 그가 마음에 들어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해 논의하죠. 방 부장님이 당신의 요율을 보내줬더군요. 동의합니다. 기한 내에 마치면 보너스도 드리지요. 사무실을 나오며 아라는 미소를 거의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승리였다. 작지만 진짜 승리. 그녀는 다시 전문가, 필요한 사람. 그저 불쌍한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고 느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고민석 변호사가 전화했다. 아라 씨, 소식이 있습니다. 대수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더군요. 양육비 액수를 낮추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제 건데요. 아라가 항의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 동안 이루어진 리모델링 비용이나 아파트에 대한 투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결혼 전 당신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만 각오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라가 한숨을 쉬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규빈이를 재우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해? 아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 사랑하지, 아가. 그럼 왜 안 와? 왜 전화 안 해? 아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대수는 그동안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다. 아빠가 지금 아주 바빠서 그래. 하지만 꼭 전화할 거야. 만약 전화 안 하면? 그러면 너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두 사람 목까지 사랑해줄게. 알았지? 규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껴안았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라는 눈물을 머금고 방을 나왔다. 대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냥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녀는 그의 번호를 눌렀다. 긴 신호음. 그러다 그가 끊었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규빈이가 당신 전화 기다려. 아들이랑 통화라도 좀 해줄 수 없어? 답장은 30분 뒤에 왔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아라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나중이 언제란 말인가? 아이가 완전히 기다림을 포기했을 때? 다음 날 직장에서 방 부장님이 그녀를 불렀다. 김대리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아라는 긴장했다. 톤이 진지했다. 오세준 대표님이 당신 작업에 아주 만족해해요. 계속 당신과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분 부동산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혹시 사내 디자이너로 직책을 바꾸는 건 어때요? 월급도 더 높고 프로젝트별로 인센티브도 있을 거고요. 아라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눈을 깜박였다. 하지만 전 격리인데요. 격리였죠. 방 부장님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꿈꾸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보여요. 이게 당신의 천직이에요. 생각해봐요. 아라는 충격에 휩싸인 채 사무실을 나왔다. 사내 디자이너, 그녀의 꿈. 20년 전 대학을 처음 졸업했을 때 갈망했던 것. 그날 저녁 헬스장에서 그녀는 러닝머신을 달리며 그 제안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할 수 있을까? 회계의 안정성을 버리고 창의적인 직업의 불확실성으로 뛰어드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시도해볼 자격이 있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멈출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운동 후 아이린 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라 씨, 2, 3주 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더 자신감 있고 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라가 이마에 땀을 닦았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우리 클럽의 힘든 시기를 겪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그룹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죠. 참여하고 싶으세요? 아라는 생각했다. 또 다른 지원 그룹. 하지만 안 될 이유가 있을까? 어쩌면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 그녀를 이해해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그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클럽에서의 첫 모임이 열렸다. 작은 방에 각기 다른 연령대의 여성 5명이 앉아 차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명은 아라처럼 이혼을 겪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직장을 잃고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다. 세 번째는 병에서 회복 중이었다. 각자 고통은 달랐지만 모두 계속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열망으로 뭉쳐 있었다. 전 남편이 떠나면 죽을 줄 알았어요. 50대의 담이라 씨가 말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비서랑 바람나서 떠났죠.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계속 누워있거나 아니면 살기 시작하거나 저는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지금은 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전 행복해요. 진심으로 행복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아라는 들으며 깨달았다. 그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다. 고통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그녀는 그 인생을 누릴 권리가 있었다. 목요일, 아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 부장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동의합니다. 사내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답장은 즉시 왔다. 훌륭해요. 내일 세부 사항을 논의합시다. 그날 저녁 아라는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았다. 3주 전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녀가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안녕하세요. 강대수 씨, 변호인입니다. 제 의뢰인이 이혼 조건을 법정 밖에서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라는 문자를 여러 번 읽었다. 대수가 법정을 두려워하는구나. 협상을 하기로 했구나. 흥미로웠다. 그녀는 고민석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대수 씨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만남을 제안하네요. 좋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제가 회의에 함께 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이용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라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여자는 달랐다. 3주 전 창가에 서서 울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이 여자는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생기 있었다. 난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말했다. 분명히 할 수 있어. 대수 측 변호사와의 만남은 금요일, 고민석 변호사 사무실로 잡혔다. 아라는 마치 시험처럼 준비했다. 서류를 다시 읽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고 옷을 골랐다. 그녀는 규빈이를 낳기 전에 샀던 이제는 거의 딱 맞는 구조적인 회색 바지 정장을 선택했다. 3주 만에 6kg 감량. 변화는 눈에 띄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10분 일찍 도착했다. 고민석 변호사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며 테이블 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가 지시했다. 도발에 반응하지 마세요.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대답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알고 있고 그들도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압니다. 정확히 이 시,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왔다. 비싼 정장 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한 40대. 대수 측 변호사와 대수 자신이었다. 아라는 거의 한 달 만에 그를 봤다. 그는 피곤하고 늙어 보였다.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늘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강대수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이혼 문제를 법정 밖에서 문명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안을 들어보죠. 고민석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서류 폴더를 꺼냈다. 제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합니다. 양육비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25%보다 현저히 낮지만 곧 다른 아이가 태어날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의 25%입니다. 고민석 변호사가 말을 끊었다. 그게 법입니다. 다른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첫째 아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죠.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제 의뢰인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무슨 재산이요? 아라는 참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제 거예요. 결혼 전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라고요. 하지만 리모델링은 결혼 기간 중에 공동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았다. 제 의뢰인은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4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터무니없군요. 고민석 변호사가 자신의 서류를 꺼냈다. 리모델링은 1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감가상각이 최소 50%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의뢰인은 그 아파트에서 그동안 월세 없이 살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보상이 된 셈입니다. 변호사들은 숫자와 법 조항을 들먹이며 언쟁을 시작했다. 아라는 앉아서 대수를 지켜봤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계속 창밖이나 핸드폰을 쳐다봤다. 대수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그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규빈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 거의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안 했잖아. 애가 기다려. 매일 밤 당신에 대해 묻는다고. 대수가 어깨를 으쓱했다. 바빴어. 곧 전화할게. 곧? 곧이 언젠데? 당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첫째를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아라씨 그만해요. 고민석 변호사가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당신은 비겁했어, 대수씨. 책임감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야.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린 여자랑 새로 시작하는 게 더 쉬웠겠지. 당신은 이기적이야. 항상 그랬어. 대수가 얼굴이 빨개져 일어섰다. 네가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네 태도, 네 징징거림, 네 무력함,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었다고. 그럼 왜 더 일찍 떠나지 않았어? 아라도 일어섰다. 왜 대체할 사람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어? 왜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나를 모욕했어? 널 동정했으니까. 대수가 소리쳤다. 네가 혼자서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없으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글쎄, 나 잘 버티고 있어. 아라가 그에게 다가갔다. 난 무너지지 않았어. 어쩌면 당신은 내가 너무 잘 버틸까봐. 당신의 끊임없는 비판 없이 숨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내가 깨달을까봐 두려웠던 건지도 모르지.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잠시 휴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수 측 변호사가 말했다. 법정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군요. 고민석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두 분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대수는 재킷을 집어들고 작별 인사도 없이 나갔다. 그의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 그를 뒤따랐다. 문이 닫히자 아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죄송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이성을 잃었어요. 괜찮습니다. 고민석 변호사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가끔은 얼굴에 대고 모든 걸 말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압박하고 겁주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약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아라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대수에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말했다. 침묵하지 않았고, 참지 않았고, 모욕을 삼키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했고, 그것이 옳다고 느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다나가 전화했다. 아라야, 미팅은 어땠어? 괜찮았어. 협상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안 넘어갔지. 역시 내 동생. 들어봐. 일요일에 시간 있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 아라가 긴장했다. 내 직장 동료 재민 씨. 괜찮은 사람이야. 이혼했고, 애 둘 있고, 똑똑하고, 점잖고, 너랑 할 얘기 많을 것 같아. 언니 너무 일러. 아라가 한숨을 쉬었다. 나 아직 정식으로 이혼도 안 했는데. 데이트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보라는 거야.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 너도 인간관계 넓혀야지. 혼자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아라는 생각했다. 어쩌면 때가 된 건지도 모른다. 물론 연애는 아니지만 평범한 인간적인 교류를 위해. 알았어.
그녀가 동의했다. 갈게. 그날 저녁 규빈이가 잠든 후 아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오 대표의 프로젝트 렌더링 작업을 했다.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색상을 고르고 가구를 배치하고 조명을 실험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멈추고 화면을 보았다. 아름다웠다. 정말로 아름다웠다. 어쩌면 10년 전 그녀의 작업보다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일어나 거울로 가서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얼굴 살이 빠졌다. 광대뼈가 더 뚜렷해졌다.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반짝임이 있었다. 그래, 그녀는 아직 예전의 날씬한 소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것이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지원 그룹의 다미라 씨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러분 토요일에 만나요. 카페 가서 수다나 떨어요. 아라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좋아요. 그녀는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지만 나아지고 있었다. 토요일은 맑고 따뜻했다. 아라는 시내의 작고 아늑한 카페에서 지원 그룹 여성들을 만났다. 다미라 씨, 피트니스 클럽의 아이린 강사, 온라인 그룹의 두 여성, 그리고 이혼 후 이제 막 길을 시작하는 신입 회원까지 6명이 모였다. 그들은 창가 큰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거의 가족 같았다. 이곳에서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었다. 이곳에서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어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극 보러 갔어요. 여성 중 한 명인 나리가 말했다. 혼자서요. 예전에는 파트너 없이 어딜 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요? 너무 좋았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연극을 봤어요. 완전히 몰입했죠. 정말 멋졌어요. 저는 영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다른 한 명이 공유했다. 항상 배우고 싶었는데 남편이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했거든요. 이제 아무도 저한테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라는 들으며 깨달았다. 그들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있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저도 소식이 있어요. 아라가 말했다. 직업을 바꿔요. 격리에서 디자이너로요. 20년 전에 꿈꿨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 용기에 새로운 시작의 건배. 다미라 씨가 컵을 들었다. 그들은 컵을 부딪혔고 아라는 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는 이제 친구들이 있었다. 말없이도 그녀를 이해해주는 진짜 친구들. 카페를 나온 후 그들은 상점을 둘러봤다. 아이린이 아라를 스포츠용품 가게로 끌고 들어갔다. 제대로 된 운동복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 헐렁한 운동복 바지 말고요. 자기 몸을 봐야 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한다고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아라는 저항했지만 아이린은 완강했다. 결국 그들은 몇 세트를 골랐다. 밝고 예쁜 레깅스와 탑. 아라가 하나를 입어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을 때 첫 반응은 창피함이었다. 레깅스는 엉덩이에 딱 붙었고 탑은 배를 부각시켰다. 별로예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다시 봐요. 아이린이 그녀 옆에 섰다. 마음에 안 드는 걸 보지 말고 이미 변한 걸 봐요. 봐요. 다리가 더 탄탄해졌잖아요. 팔도 그렇고요. 자세도 더 좋아졌어요. 한 달 전에 당신이 아니라고요. 아라는 더 자세히 보았다. 사실이었다.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히 있었다. 이걸로 할게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풀며 아라는 그냥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지막으로 그냥 웃었던 때가 언제였더라. 일요일은 아침 달리기로 시작했다. 아라는 규빈이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일찍 일어나 새 운동복 중 하나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천천히 오래 달리지 않고 단 20분만 달렸지만 그것은 그녀의 시간이었고 그녀의 노력이었고 자신에 대한 승리였다. 점심 후 그녀는 다나의 집으로 갔다. 사촌은 정원과 테라스가 있는 외곽의 작은 집에 살았다. 아라가 도착했을 때 이미 손님들이 와 있었다. 아이들을 동반한 몇몇 부부들이 버거를 굽고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라야, 재민 씨야. 다나가 40대 남성을 그녀에게 이끌었다. 내 직장 동료, 내가 말했던 그 사람. 재민은 키가 크고 친절한 얼굴과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좋은 말만 들으셨길 바라요. 아라가 악수하며 말했다. 오직 좋은 말만요. 재능 있는 디자이너라고 하던데요. 그들은 쉽고 편안하게 대화했다. 재미는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2년 전 이혼했고 아들과 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는 불편한 질문을 하거나 캐묻지 않았다. 그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혼 후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이 테라스에 앉아 주스잔을 들고 있을 때 그가 물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거요. 첫 1년 동안은 좀비 같았어요. 일, 아이들, 집, 그리고 끝. 그러다 깨달았죠.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진짜로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라가 물었다. 작은 발걸음부터요. 수영 클럽에 가입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옛 친구들을 만났죠. 그러다 점차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고 저 나름대로 행복해요. 하지만 행복하죠. 아라는 들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비법일지도 몰라. 작은 발걸음. 매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큰 돌파구를 기다리지 말고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날 저녁 떠날 때 재민이 말했다.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야기라도 나누게요. 왠지 우리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 아라가 동의했다. 그래요. 그들은 번호를 교환했다. 아라는 재민에게 어떤 연애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말없이도 그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고 그건 중요했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를 위한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색연필로 그린 규빈이의 쪽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엄마는 최고야. 사랑해. 그 옆에는 그녀와 규빈이가 손을 잡고 있고 주변에는 해와 꽃,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다. 아라는 그림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싸우는 이유였다. 이 아이를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그날 저녁 규빈이가 잠든 후 아라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다. 오세준 대표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아라 씨, 렌더링이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감격했습니다. 언제 프로젝트 실현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진 다른 부동산 두 곳에 대해서도 영구적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아라는 이메일을 3번 다시 읽었다. 영구적인 협력, 더 많은 프로젝트. 이것은 안정적인 수입과 그녀가 사랑하는 직업에서 발전할 기회를 의미했다. 그녀는 답장을 썼다. 언제든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협력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보았다. 한 달 전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 그녀의 삶의 시작. 핸드폰이 진동했다. 재민에게서 온 문자였다. 좋은 저녁 고마웠어요. 당신은 정말 멋진 여자예요. 누구도 당신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게 두지 마세요. 아라는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멋진 여자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항상 그랬는데 잊고 있었을 뿐인지도. 2주가 더 지났다. 아라는 공식적으로 사내 디자이너로 직책을 옮겼고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이제 그녀는 아침 8시에 출근해 지루한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대신 10시에 출근해 고객을 만나고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실행했다. 오 대표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는 정말로 카페와 개인주택 2곳을 더 제안했다. 아라는 늦게까지 일했지만 그것은 기운을 빼는 피로가 아니라 활력을 주는 다른 종류의 피로였다. 그녀는 15kg을 감량했다. 6개월 동안 지퍼가 올라가지 않던 낡은 청바지는 이제 헐렁하게 맞았다. 얼굴은 갸름해졌고 광대뼈가 뚜렷해졌다. 거울 속에서 그녀는 거의 잊고 지냈던 여자를 보았다. 자신감 있고 활기차고 빛나는 여자. 재미는 그녀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으며 소식을 나누고 가끔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했다. 그들 사이에 로맨틱한 것은 없었지만 지지, 이해, 그리고 우정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공원에 앉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며 재민이 말했다. 있잖아요. 당신을 보면 놀라워요. 한 달 반 만에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외모뿐만이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빛이 나요. 정말요? 아라가 미소 지었다. 진심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부서지고 구석에 몰린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잿더미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조 같아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아라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완전히 불타버려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그녀는 대수가 떠난 후 시작했던 일기를 꺼냈다. 고통, 절망, 자기 혐오로 가득 찼던 첫 기록들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운동, 친구들과의 만남,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마지막 기록들을 읽었다. 45일 차. 오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 나를 보고 외면하지 않았다. 아직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곳에 있지도 않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다음 날 고민석 변호사가 전화해서 2주 뒤에 법정 심리가 잡혔다고 알렸다. 준비하세요. 그가 경고했다. 대수 측 변호사는 당신을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할 겁니다. 그 반대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아라가 불안하게 물었다. 직장에서 당신의 새로운 직책과 급여에 대한 확인서, 유치원에서 당신이 책임감 있는 어머니라는 내용의 추천서, 이웃이나 친구들의 증언도 좋고요.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든지요. 아라는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 방 부장님은 기꺼이 그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언급하며 추천서를 써주었다. 규빈이의 선생님도 긍정적인 평가를 제공했다. 이웃인 체리도 증언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라가 강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법정이 두렵지 않았다. 대수와 그의 변호사가 무슨 짓을 하든 그녀는 자신이 훌륭한 어머니이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심리 일주일 전 대수가 예기치 않게 전화를 걸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다. 아라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전화로는 말고 만나자. 변호사들 없이 우리 둘만. 아라는 망설였다. 왜 그가 이걸 원할까? 무슨 계획일까? 어디서? 언제? 내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기억나? 그녀는 기억했다. 20년 전 그들의 옛 대학 근처 캠퍼스 카페. 그들은 거기서 처음 이야기했고 첫 키스를 나누었다. 알았어. 저녁 6시. 다음 날 아라는 저녁 6시 정각의 카페에 도착했다. 대수는 이미 창가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우유를 넣은 것 하나, 블랙커피 하나. 그는 그녀가 우유 넣은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안녕. 그녀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안녕. 대수가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혼란을 보았다. 너 살 많이 빠졌네. 좋아 보여. 고마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라야, 사과하고 싶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내가 너를 대했던 방식. 그건 잘못이었어. 아라는 조용히 들었다. 난 이기적이었어. 나 자신, 내 욕망, 내 야망만 생각했지. 나한테 가족이 있다는 걸, 너와 규빈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잊었어.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라가 물었다. 대수는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내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거든, 태희.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임신이 시작되자 짜증과 요구가 시작됐어. 비싼 아파트, 차, 아기 보모를 원해. 계속해서 자기 친구 남편들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돈을 충분히 못 번다고 말해. 아라가 헛웃음을 쳤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데? 내가 널 용서한다고? 내가 널 다시 받아줄 준비가 됐다고? 나도 모르겠어. 대수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냥 너랑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걸 깨달았어. 안정적이고 믿음직했지. 넌 더 많은 걸 요구한 적이 없었잖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아라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나를 별거 아닌 사람으로 네가 나랑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설득했으니까. 근데 그거 알아, 대수 씨? 난 깨달았어. 내가 너랑 그 모든 세월을 함께 해준 게 네가 행운이었던 거야. 대수가 놀란 듯 쳐다봤다. 20년 동안 난 널 위해 살았어. 아라가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계속했다. 너한테 맞추고 내 꿈을 희생하고 내 단점을 무시했지. 근데 넌 문제가 생기자마자 도망쳤잖아. 너한테 완벽해 보이는 어린 여자를 찾았지. 근데 네 문제가 뭔지 알아? 넌 이상을 찾고 있고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 태희도 완벽하지 않고 다음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라야, 아니, 내 말 끝까지 들어. 난 네가 떠나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네가 떠나지 않았다면
난 계속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두렵고 불행한 여자로 남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난 깨달았어. 난 자격이 있어. 난 재능 있고 강하고 아름다워. 그리고 그걸 알아봐 줄 사람을 찾을 거야. 대수는 말문이 막힌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라가 일어나 지갑을 집었다. 네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대수 씨. 복수도 원하지 않아. 난 정의를 원해. 규빈이 양육비는 내 의무지, 호의가 아니야. 넌 계속 그의 아빠로 남을 거고, 난 절대 아들을 너에게 등 돌리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와 나는 끝났어. 우린 다시는 함께할 수 없어.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거리를 걸으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다 했다. 과거의 짐에서 해방되었다. 일주일 후 법정 심리가 열렸다. 아라는 단정한 머리와 가벼운 화장을 하고 정장 바지, 정장을 입고 왔다. 고민석 변호사가 그녀 옆에 앉았다. 필요한 모든 서류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대수는 변호사와 함께 방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패배한 듯 보였고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수 측 변호사는 아라의 신경쇠약 병가를 언급하며 그녀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고민석 변호사는 그녀의 새로운 직업에 대한 확인서, 추천서, 증인 진술서를 제시하며 쉽게 반박했다. 제 의뢰인은 어려운 인생 상황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더 강하고 성취감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더 유망한 직업으로 전환했고 운동을 하며 아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가족을 떠난 후 한 달 반 동안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고 그의 삶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질문한 뒤 결정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아라는 복도로 나가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다. 자신의 미래가 바로 지금 결정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재민이 문자를 보냈다. 어떻게 돼가? 다 잘 될 거야. 난 널 믿어. 담이라가 썼다. 힘내 친구. 넌 강해. 다나가 말했다. 언니가 함께 있어 동생. 아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는 지지가 있었다.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들로부터의 진실하고 진심 어린 지지. 30분 후 그들은 다시 법정으로 불려 들어갔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해소한다. 미성년 자녀는 계속해서 모와 함께 거주한다. 부는 매월 소득의 25%를 양육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녀와의 면접 교섭 일정은 격주 주말과 여름방학 한 달로 한다. 해당 부동산은 혼인 전 원고의 소유였으므로 부부 공동 재산 분할은 하지 않는다. 아라가 숨을 내쉬었다. 승리.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승리. 법원 건물을 나오며 그녀는 대수가 차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원래 피우지 않았었다. 아라야, 그가 불렀다. 그녀가 멈춰 섰다. 오늘 밤 규빈이한테 전화해도 돼? 물론 애가 좋아할 거야. 그리고 나 정말로 그의 인생에 참여하고 싶어. 법원이 명령한 대로 찾아갈게. 좋아.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한테는 그게 필요해. 아빠가 필요하다고. 너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져 보인다. 대수가 갑자기 말했다. 살만 뺀 게 아니야. 넌 달라. 강하고 자신감 있고 내가 바보였어. 그랬지. 아라가 동의했다. 근데 그거 알아? 난 모든 게 이렇게 된 게 기뻐. 네가 떠나지 않았다면 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절대 몰랐을 거야. 내 진짜 모습으로 절대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그녀는 돌아서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 인생의 그 장은 닫혔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라는 규빈이를 안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아가,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늘 법원 심리가 있었어. 아빠랑 엄마는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아니야. 하지만 넌 여전히 아빠 아들이고 아빠는 널 사랑해. 2주에 한 번씩 널 보러 올 거고 같이 시간 보낼 거야. 엄마는 안 슬퍼? 규빈이가 그녀를 껴안으며 물었다. 아니 아가, 엄마는 안 슬퍼. 왜냐하면 엄마한테는 네가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직업이랑 친구들이랑 새로운 삶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 거야. 약속할게. 그럼 나도 안 슬플래. 규빈이가 결정했다. 엄마, 아빠 정말 전화할까? 오늘 밤에. 그리고 대수는 정말로 전화했다. 아라는 규빈이에게 핸드폰을 건네주고
그들이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발코니로 나갔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며 아들이 신나게 아버지에게 유치원 이야기, 새 장난감 이야기, 엄마와 공원에 갔던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오세준 대표로부터 온 문자였다. 아라씨, 저희 회사 수석 디자이너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사무소를 열거든요. 관심 있으신가요? 아라는 문자를 여러 번 다시 읽었다. 수석 디자이너, 그녀 자신의 사무소, 그것은 꿈 이상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다. 그녀는 답장을 썼다. 매우 관심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발코니 의자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미소 지었다. 한 달 반 전,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쓸모없고 뚱뚱하고 한심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유로웠다. 흥미로운 직업, 경력 전망,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다. 그녀는 15kg를 감량했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전 남편을 위해서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대수가 창고에 남은 마지막 짐을 가지러 왔을 때 그는 식탁 위에 쪽지를 보았다. 그는 그것을 펼쳐 읽었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대수 씨, 당신이 나갔을 때 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견디지 못할 거라고, 내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난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났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동안 난 내가 진정 누구인지 잊고 살았어. 내 꿈, 내 재능, 내 힘에 대해 잊었어. 난 당신의 아내라는 역할에 녹아들어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당신은 내가 살쪘다고 모욕했고 나를 소라고 불렀어. 더 젊은 내연녀를 위해 떠났지.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지 알아? 나를 깨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난 당신을 위해서 살을 뺀 게 아니야. 당신 보란 듯이 꿈의 직업을 찾은 게 아니야. 당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서 행복해진 게 아니야. 난 이 모든 걸 나를 위해 했어.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당신은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찾았지.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찾았어. 그리고 그건 어떤 관계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떠나줘서 고마워. 그게 네가 내게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었어. 추신. 내 디자인 사무소를 열어. 20년 전에 꿈꿨던 거 말이야.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잘 가, 대수 씨. 알아. 대수는 쪽지를 손에 든 채 서 있었고 속이 조여왔다. 그는 이 여자를 잃었다. 영원히 잃었다. 그리고 갑자기 끔찍할 정도로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한심하고 억눌린 주부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날개를 펼칠 기회가 필요했던 강하고 재능 있고 놀라운 여자를 잃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늦었다. 그녀는 날아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